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사원 등록에서 부양가족을 등록할 때 필요한 인적공제에 관련되는 사항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기본공제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본공제는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 원을 공제를 해줍니다. 150만 원을 공제를 해주는데요. 대상자는 본인, 그 다음에 배우자, 부양가족입니다. 대상으로 해주는데요. 자, 본인은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 공제입니다. 무조건 공제가 되고요. 무조건 공제가 되고,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법률상 배우자로서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입니다. 1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양가족에 대한 범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범위는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자,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생계를 같이 해야 됩니다. 생계를 같이 한다는 얘기는 한 집에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이가 20세 이하, 60세 이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 됩니다. 모두 충족을 할 때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부양가족이라고 할 때 요건이 있었습니다만 이 요건들을 챙겨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부양가족에 대한 범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양가족에 대한 범위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본인과 배우자, 즉 부부를 기준으로 우리 위에 있는 사람을 직계존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직계존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 밑에 있는 사람을 직계비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직계비속. 직계비속과 동급으로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입양자, 그 다음에 위탁아동, 뭐 이런 사람들까지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의 형제 자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배우자의 형제 자매, 자매까지 이렇게 이제 부양가족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부양가족 부부를 기준으로 상하 좌우에 있는 사람을 부양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때 이러한 부양가족들이 소득금액, 생계, 나이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 되는데 이 중에 나이부터 좀 정리를 하면 직계존속은 20세 이하의 직계존속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60세 이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직계비속은 20세 이하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형제 자매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으로 나이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기본공제의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기본공제가 이걸로 다 정리가 된다면 우리가 업무하시는데 굉장히 편리해지겠습니다만은 이런 조건들이 있을 때 세법이 어려운 이유는 조건에 예외가 항상 존재를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자, 먼저 그 예외들을 보시면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다라고 하는 부분, 소득금액의 100만 원 이하, 여기에 예외가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예외가 존재를 합니다. 뭐냐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이하일 때 공제 대상입니다. 공제 대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근로소득 금액을 계산을 할 때 총급여 500만 원 이하는 70%를 공제를 합니다. 근로소득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총급여 500만 원이면 소득금액으로는 150만 원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경우에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인정을 한다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부분입니다. 생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생계에 대한 부분은 한 집에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직계 존속은 현재 같이 살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직계 존속은 주거 형편상 별거하는 거. 별것이 인정합니다. 공제 대상으로 인정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직계 비속은 이유 불문하고 항상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본다. 직계비속은 떨어져 사는 이유를 따지지 않습니다. 떨어져 사는 이유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같이 사는 걸로 인정을 한다라는 거죠. 형제 자매는 어떻게 되느냐? 형제 자매는 반드시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 형제 자매는 떨어져 사는 이유가 떨어져 살면 안 된다. 같이 살아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계에 있어서는 주의하실 거는 직계 존속은 주거 형편상 별거하는 거 인정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다른 이유로 별거하는 거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예외, 나이에 대한 예외 부분입니다. 나이에 대한 예외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를 무시합니다. 나이를 따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장애인은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양가족 범위를 판단을 할 때 장애인이라고 하면 소득금액 생계 요건만 갖추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두 가지 좀 더 챙겨 보셔야 되는데, 자, 우리 부양가족에 대한 배우자는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을 한번 보죠. 자, 직계 존속의 배우자는 누구냐? 직계 존속의 배우자는 질문이 조금 이상합니다만은 직계 존속의 배우자는 엄마의 배우자는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직계 존속의 배우자는 직계 존속입니다. 문제될 게 없습니다. 직계 비속의 배우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며느리 사위 관련되는 부분이죠. 공제 대상이 안 됩니다. 본인의 형제 자매에 대한 배우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공제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형제 자매에 대한 배우자의 형제 자매에 대한 배우자, 공제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양가족에 대한 배우자들은 직계 존속을 제외하고는 공제될 수가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직계 비속의 배우자는 비속이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가 장애인이라면, 장애인인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 대상입니다. 이 부분. 장애인 부부라면 그 배우자도 인정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이제 기본 공제의 모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챙겨봐야 되는 부분들은, 본인은 무조건 공제해 준다라고 했고요. 배우자는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라고 했고, 부양가족은 소득 금액 생계 나이 요건이 있습니다. 이런 요건들을 언제 기준으로 충족을 해야 되느냐 하는 판단 기준일이 문제가 됩니다. 자, 판단 기준일은 12월 31일입니다. 12월 31일 기준으로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되고, 생계를 같이 해야 되고, 나이가 20세 이하 60세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부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2월 31일 기준으로 2017년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뭐 이거는 문제될 게 없겠죠. 자, 그다음에 생계를 같이 해야 된다. 이것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근데 나이를 따질 때 한번 보면, 나이는 무조건 우리는 나이를 계산할 때는 만 나이로 따집니다. 만으로 따진다라는 겁니다. 만으로 따진다는 얘기는 주민등록 번호에 보면
앞에 생년월일이 나오죠. 그 기준으로 따지게 됩니다. 하루라도 초과되면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이를 따질 때 보시면 판단 기준일이 12월 31일이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 연세가 올해 만 60세가 됩니다. 그 회갑일이 12월 31일이다 라고 가정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딱 60이 되는 거죠. 만 60이 되는 날이 12월 31일이니까 이상은 그날도 포함이 된다라고 보셔야죠. 그러면 당연히 아버지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1월 1일 날이 만 60세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는 만 60세하고 364일이 초과됐죠. 그래서 당연히 공제가 됩니다. 문제될 게 없다라는 겁니다. 이상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근데 이하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하로 들어가면 2017년 12월 31일이 만 20세인 자녀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공제가 됩니다. 근데 12월 30날이 만 20세다. 라고 하면 12월 31일 기준으로는 20세하고 하루가 초과됐습니다. 그래서 20세 초과이기 때문에 공제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12월 31일 기준으로 나이를 정확하게 적용을 하게 되면 2016년도에 19살이었던 자녀들은 2017년도가 되면 20살이 되게 됩니다. 20살이 되게 되는데 태어난 날 기준으로 20살이 되는 자녀들을 전부 다 줄을 세운 다음에 1월 1일부터 12월 30날까지 태어난 친구들은 공제 대상이 아니고 12월 31일 날 태어난 친구만 공제 대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판단하는 게 우리 기본공제 적용할 때 150만 원 적용해 줄 때 그 정도까지 세밀하게 판단해서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판단 기준일에 대한 예외로 첫 번째가 연령에 대한 부분입니다. 연령을 판단할 때 해당 연령이 도달이 되면 연령 도달 시 무조건 공제입니다. 무조건 적용해 준다. 공제 대상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17년도에 20살에 또는 60세에 도달이 되면 이상 이하 이거 안 따지겠다라는 거죠. 그냥 공제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해당 연령에 도달이 되면. 그 다음 두 번째 예외가 사망했을 때입니다. 사망 시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사망한 경우 즉 할아버지 연세가 90인데 2017년 12월 30날 돌아가셨다라고 하면 12월 31일 기준으로는 사망하셨기 때문에 안 계시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매정하게 계산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예외적으로 사망했을 때는 사망일 전일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전날 기준으로. 그래서 12월 30날 돌아가셨다라고 하면 12월 29일 날 기준으로 소득금액 생계 나이 요건을 따져서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끔씩 자주 거의 발생할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제가 예를 든다면 자, 올해 아버지가 회갑이 됐습니다. 회갑이 됐고 10월 5일 날 회갑일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족들끼리 자녀들하고 다 모여서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식사 장소로 이동을 하다가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라고 가정을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10월 5일 날이 만 60세 되는 날이었는데 그날 사망하셨다라고 하면 전날 기준인 10월 4일 기준으로 소득금액 생계 나이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10월 4일 기준으로 아버지의 연세는 만 59세하고 364일째 되는 날이죠. 그래서 하루가 부족해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판단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례를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2017년 1월 1일 날 연세 90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 기본공제 대상자로 공제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자, 이 부분을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면 공제 대상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망했을 때 사망일 전날 기준으로 판단한다라고 했죠. 사망일 전날 기준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사망일은
2017년 1월 1일이기 때문에 전날은 2016년 12월 31일이 됩니다. 자, 연도가 바뀌어버리죠. 연도가 바뀌어버리다 보니까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망일 전날 기준으로 판단해라라는 겁니다. 2017년 소득금액 있느냐? 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017년도 소득금액 나올 수가 없죠. 생계는 직계존속이기 때문에 주거 형편상 별가능 경우에 다 인정이 됩니다. 나이 아까 제가 90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2017년 1월 1일 날 사망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요건만 맞으면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판단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설명드렸던 이 내용들이 기본공제의 모든 내용들입니다. 모든 내용들이고요. 자, 제가 한 가지 이제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갔던 부분 중에 기본공제 대상자의 부양가족 범위에 본인 배우자 부부를 기준으로 직계존속, 직계비속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때 직계존속은 본인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전부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엄마, 아버지, 그 다음에 장인, 장모, 시부모 전부 다 포함하는 개념이다 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부양가족은 부양가족에 대한 범위가 그러니까 부부를 기준으로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이렇게 상하 좌우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공제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하셨기 때문에 실제 기본공제를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례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제가 연세 60이 넘은 전업주부인 어머님을 모시고 삽니다. 아버지하고 같이 삽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직장 다닙니다. 저도 직장 다닙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어머니는 배우자 공제 대상입니다. 근데 저의 입장에서 어머니는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죠. 그러면 배우자 공제와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할 수 있을 때 어머니를 배우자 공제로 적용해야 됩니까? 부양가족 공제로 적용해야 됩니까? 이 질문이 있고요. 두 번째 질문은 형과 동생이 어머니를 모시고 삽니다. 그리고 형도 직장 다니고 동생도 직장 다닙니다. 그러면 형의 입장에서 어머니 부양가족이고요. 동생의 입장에서 어머니 부양가족입니다. 누가 공제받아야 될까요? 자, 이 두 가지 질문을 정확하게 답을 하실 수 있다면 기본공제에 대한 부분들은 정리가 다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질문은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은 답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한 분이 공제하시면 됩니다. 배우자 공제를 적용하든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하든 한 분이 적용하시면 되고 형이 공제를 받든 동생이 공제를 받든 한 분이 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첫 번째 질문에 배우자 공제, 두 번째 질문에 소득이 많은 사람 이렇게 답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세무서 직원이 해야 될 규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무서 직원이 알아야 될 규정입니다. 뭔 얘기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형과 동생이 어머니를 각각 소득 공제했을 때 기본공제 대상자로 공제를 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각각 공제를 하면 세무서에서 배우자 공제와 부양가족 공제가 충돌이 일어나면 배우자 공제로 우선 적용해 줍니다. 두 번째, 형과 동생이 부양가족 공제로 각각 신청을 하게 되면 작년도에 공제받았던 사람한테 우선권을 줍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소득공제 받았던 사람이 없다면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 우선권을 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공제 적용에 있어서 대원칙은 그러니까 누군가 한 사람의 부양가족으로만 등록해서 공제하시면 문제될 게 없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입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 기본공제 대상이라든가 또는 소득공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몰아서 공제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소득이 많다라는 개념을 잘 적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남편의 연봉이 3,100이고 아내의 연봉이 3,000이다라고 하면 소득이 많은 사람은 당연히 남편이 소득이 많습니다. 많지만 이 경우에 소득공제를 남편
쪽으로 몰아서 공제하면 유리해지느냐 하는 겁니다. 답은 유리해지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불리해집니다. 이렇게 이제 소득이 비슷한 구간에 있는 경우에는 소득 공제 관련되는 내용들을 전체 다 안분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적절하게 안분해서 최적의 세금으로 부여되는 구간을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 그러면 많다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자, 연봉 단위가 동일하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단위다 라고 하면 앞에 숫자가 달라져야 됩니다. 3,000만 원과 4,000만 원 또는 3,000만 원과 5,000만 원 뭐 이렇게 숫자가 달라지거나 화폐 단위가 달라지는 경우 1,000만 원인데 1억이라든가 뭐 이렇게 달라지는 구간입니다. 자, 이 얘기는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 배우자가 적용받는 세율 구간보다 한 단계 내지 두 단계 이상 높은 구간에 있을 때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몰아서 공제하는 게 유리해지는데요. 그때도 몰아서 공제할 때 높은 소득에 있는 사람이 몰아서 공제할 때 최대한 공제하고 내려와도 상대방 배우자가 적용받는 세율 구간보다는 밑으로 내려오면 불리해집니다.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최소한 같거나 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위에 있을 때 유리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본공제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기본공제가 정확해야 나머지 소득공제나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적용된다라는 이유는 뭐냐면, 기본공제 대상자로 선정이 된 사람과 관련되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전부 기본공제 대상자로 선택된 사람 쪽으로 다 간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버지한테 기본공제 대상자로 선택이 돼서 공제를 받는다라고 하면 저를 위해서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관련되는 부분은 아버지 쪽에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걸 뚝 잘라서 어머니 쪽에서 적용받을 수 있냐? 그렇게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을 우리 교재 35페이지부터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기본공제 부분은 인적공제라고 하는데요. 인적공제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걸로 봅니다. 자, 인적공제 대상자 판정 기준에 대해서 제가 그러니까 공제는 소득공제 신고서 등에 기재된 바에 따라서 1인의 공제 대상 가족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배우자 공제를 선택하든 부양가족 공제를 선택하든 누구든 간에 한 사람만 신청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복 공제했을 때는 배우자 공제 우선, 전년도에 부양가족으로 공제했던 사람, 소득이 많은 사람, 그런 순서대로 한다라는 거고요. 36페이지에 기본공제에 대한 부분 칠판에 적혀 있는 내용들을 요약표로 만들어 놨습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자, 37페이지에 공제 대상 시기라고 해서 12월 31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판정 시기가 있고요. 소득금액에 대한 요건이 있습니다. 자, 소득금액, 제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설명을 할 때 소득금액에 대한 개념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소득금액은 실제 연말정산을 할 때 여러분들이 소득금액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느냐 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소득금액이라고 하는 부분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금액을 전부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100만 원 이하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소득금액 계산할 때 비과세소득, 분리과세소득 이라든가 필요경비를 전부 다 차감한 개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과세 대상 소득 중에 종합과세 대상 소득 중에 순이익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계산하는 게 만만치 않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 38페이지에 기본공제 대상자를 판정하는 실무적인 방법,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본 건데요.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 만약에 맞벌이다, 근로소득이 있다든가 이런 맞벌이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배우자 공제는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적용받을 수는 있지만 그 배우자의 연봉이 연간 500만 원은 넘어갈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적용받을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있다라고 하면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사업소득 금액을 별도로 계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하면 대부분 100만 원은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2017년도에 퇴직금을 받았다. 퇴직금은 최소한 한 달치 급여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한 달치 급여는 10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퇴직소득 금액이 100만 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을 납부한 실적이 있다.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실적이 있다. 양도소득세 단 1월이라도 내게 되면 소득금액은 250만 원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로 적용받을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한 4가지 정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고민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요즘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 같은 경우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우리가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교재 37페이지에 연금소득금액도 종합소득금액 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요. 국민연금을 받는데 연간 수령하는 금액이 516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소득금액이 100만 원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516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도 연금을 받기 위해서 납부한 기간이 언제냐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금에 대해서는 516만 원 받았으니까 부모님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시기보다는 연금공단에서 발급해주는 연금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거기에 나오는 연금소득 금액을 확인하신 다음에 그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면 적용이 가능하고요. 100만 원이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에 하단 부분에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 대상자, 이혼한 배우자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숙모, 숙부, 고모, 외삼촌, 이모, 조카, 형제 자매의 배우자 뭐 이런 부분들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9페이지에 사례 부분에서 7번째 있는 부분, 해외에 영주하고 있는 직계존속,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 때문에 해외에 거주하는 건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41페이지에 추가공제가 되겠습니다. 추가공제는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기본공제 대상자를 기준으로 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추가로 공제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나이가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 공제로 1인당 100만 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이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이다라고 하면 연 200만 원 공제 가능합니다. 이때 장애인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그 다음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 이런 사람들을 장애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 이외에 나머지 1번부터 3번까지 장애인은 우리가 장애인 수첩이나 복지카드, 뭐 장애인 증명서 이런 걸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데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서류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사가 발급해주는 장애인 증명서가 있습니다. 의사가 발급해주는 장애인 증명서가 있을 때 중증 환자를 장애인으로 보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간혹 언론에서 중증 환자에 대해서 뭐 말기 암 환자나 이런 분들이 중증 환자로 장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언론에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언론의 이야기인 거고요. 실무를 하실 때에는 저희들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의사가 발급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있으면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녀자 공제입니다. 부녀자 공제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로서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그 다음에 배우자가 없으면 여성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면 연 50만 원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부모 소득공제,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 비속과 입양자가 있으면 연 100만 원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부모 소득공제 적용할 때 부녀자 공제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시에 적용이 될 때에는 한부모 소득공제만 적용을 해 줍니다. 자, 42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에 암 환자의 장애인 공제 해당 여부 나와 있는데 이 부분 장애인 증명서 발급 받으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동그라미 4번 본인의 경로우대 공제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만약에 본인이 장애가 있고 연세가 70이 넘었다면 경로우대 공제도 되고요. 장애인 공제도 되고 만약에 본인이 여성이고 배우자가 있다라고 하면 부녀자 공제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공제 관련되는 추가공제, 기본공제 관련되는 사항들은 다음 시간에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교재 44페이지입니다. 44페이지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입니다. 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감면 대상 근로자가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발생되는 근로소득세의 70%, 과거에는 50%, 70%까지 3년 동안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이 감면은 소득세를 감면받는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관계없이 처음부터 감면 적용된 시점부터 다른 회사로 옮겨가더라도 3년 동안 적용해 주겠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감면 대상 근로자입니다. 감면 대상 근로자는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입니다. 29세 이하인 사람이고요. 이때 29세라고 하는 부분은 만 30세 미만인 사람까지 포함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은 45페이지에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했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출산, 임신, 출산, 육아의 사유로 퇴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어야 되고요. 이런 여성분이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직을 하게 되면 감면을 해주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6페이지에 감면 대상 중소기업 업체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업체란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은 매출액으로 중소기업을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최저가 400억 이하입니다. 3년 평균 매출액이 400억 이하면 전부 다 중소기업입니다. 만약에 400억이 넘는다면 업종별로 최대 1,500억, 그 다음에 1,000억, 800억, 600억 이하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400억이 넘는 회사들은 우리 회사가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그 내용들을 반드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중소기업이라면 우리 교재 46페이지에 있는 농업부터 수리업까지 여기에 해당되는 업종에 해당이 된다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표에 보시면 제외업종 예시라고 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중에 전문 서비스업, 법무 관련, 회계 세무 관련 서비스업 등은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업, 병원이나 의원입니다. 금융, 보험업,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이런 업종들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전문 자격사 중에 관세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관세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보면 관세사는 운수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사에 취직하신 분들은 이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 자격사 중에 유일한 예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업종들은 반드시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취업기간 요건과 감면율을 보면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사람들은 3년 동안 50% 감면이 됩니다. 그 다음에 16년부터 18년도 또는 17년도부터 18년도까지 취업한 사람들은 70% 감면이 되는데 70% 감면될 때는 연간 한도 150만 원이 적용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47페이지에 감면 신청에 있어서 당구장 표시에 감면 신청 기한이 경과된 후에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청해서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48페이지에
감면 관련되는 주요 예규라고 해서 동그라미 1번에 29세 이하다라고 할 때는 30세, 만 30세 미만인 사람들을 까지 포함되는 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기본공제, 추가공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감면 규정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규정과 관련되는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들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